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은행 창구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순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몸을 바짝 숙이며 귓속말을 했어요. 평생 모은 7천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지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공범으로 의심했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죠. 이제 겨우 잔고 확인하러 온 은행에서 듣게 된 이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직원의 눈빛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순애의 손목을 잡은 여직원이 다시 속삭였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뛰세요. 74 노인의 삶이 한순간에 스릴러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7천만 원을 잃은 불쌍한 할머니를 노리는 걸까요?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아침 6시 30분. 순애는 늘 그랬듯이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한쪽을 비추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두드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 정도는 74 나이에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냉장고를 열어 어제 끓여둔 미역국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대충 때우는 법이 없었죠.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국을 데우는 동안 순애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장고란에 찍힌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한자 한자 손가락으로 짚으며 확인했죠. 7천만 원. 틀림없이 그대로였어요. 가게 팔고 남은 돈,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편 생명보험금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만은 절대 안 건드려.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이가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미정이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넌지시 떠볼 때도 꿈쩍하지 않았던 돈이었죠. 순애에게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보루였어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열쇠는 늘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에 매달아뒀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죠. 보이스피싱 피해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애는 코웃음을 쳤어요. 저런 걸 누가 속아. 요즘 세상에. 국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순애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꼿꼿한 자세만큼은 여전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우편함을 열었더니 전단지 몇 장과 함께 도훈이 이름으로 온 등기우편 통지서가 있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훈이가 여기로 우편물을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옆집 정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정씨는 순애보다 2살 어렸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순애 씨, 오늘 경로당 안 가요? 조금 있다가 가려고요. 그래요. 근데 순애 씨 요즘 조심해야 해요. 우리 같은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옆동 박 씨 할머니도 며칠 전에 3천만 원 날렸대요. 검찰이라고 전화 와서는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나 뭐라나. 순애는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왜 그런 걸 믿어요.
검찰이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당하면 정신이 없대요. 요즘은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라니까. 정 씨의 마지막 말에 순애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넘겼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요. 집에 돌아온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죠. 순애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과였어요. 제라늄이 붉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꽃잎을 살짝 만지며 미소를 지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도훈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니,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건강하시죠? 도훈이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모양이었어요. 나야 늘 그렇지. 너는 어떠니? 저야 뭐, 그냥 그래요. 참, 엄마, 혹시 제 이름으로 모은 거 있어요? 순애는 아까 본 등기우편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등기우편 통지서가 왔더라. 아, 그거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회사 서류인데 집으로 못 받아서. 통화를 마친 순애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가 넘었네요. 경로당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는 늘 그렇듯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상금 5만 원이 들어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순애는 다시 한번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자물쇠가 잘 채워져 있었어요. 목걸이의 열쇠도 제자리에 있었고요. 순애는 안심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애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단정한 옷차림,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74시지만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이 있는 한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죠. 이 돈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순애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순애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명 남짓한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아는 얼굴이었죠. 순애는 빈자리를 찾아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일찍 오셨네요. 순애 씨는 맨날 늦어. 농담 섞인 핀잔에 순애도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집안일 좀 하고 오느라고요. 할머니들은 둥그렇게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이 일어나며 자리를 내줬어요. 순애 씨, 내 대신 좀 쳐줘. 나 병원 다녀와야 해. 순애가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박씨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60대 후반인 박씨는 평소 명랑했는데 오늘은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요. 박씨가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부담을 줘야 하냐고.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대놓고 그런 말을 하다니. 요즘 애들은 무서워요. 옛날 같지 않아.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도훈이는 그렇지 않아요. 미정이도 착하고.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최 씨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 씨는 80이 넘었는데도 정정했어요. 순애 씨는 너무 순진해. 요즘은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가족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요? 최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이요. 우리 조카가 경찰인데 말이야.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 절반이 가족이랑 연관됐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빼돌리려고 사기꾼이랑 짜고 친다는 거예요. 순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어요? 있고 말고요. 지난달에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시어머니 정보 다 넘기고 돈 빼먹은 다음에 시어머니가 치매라고 우기더래요. 다른 할머니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세상이 말세야 말세. 순애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화투패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박 씨가 순애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순애 씨, 정말 조심해야 해요. 돈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한테도.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순애는 시치미를 뚝 뗐지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목에 걸린 열쇠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화투판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준비한 김밥을 먹으며 순애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최 씨 할머니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점심을 먹던 중 순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미정아. 무슨 일이니? 도훈 씨가 어머님께 부탁드릴 게 있대요. 제가 지금 집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순애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이었어요. 그래 와. 나도 곧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벌써 가요? 며느리가 온대요. 최 씨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순애를 봤습니다. 조심해요. 순애는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억지로 웃으며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애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정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최 씨 할머니 말대로 세상이 무서워진 건 사실이었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니 미정이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미정이는 늘 단정했습니다. 순애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어요. 어머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미정이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순애는 괜히 불편했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거리감이었죠. 집에 들어가자 미정이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인데? 미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 씨 회사가 요즘 어려워요. 어머님도 아시죠? 순애는 긴장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저희가 좀 보관해 드릴까 해서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잖아요. 순애는 미정이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알아서 잘 보관하고 있어.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잖아요. 저희가 은행 금고에 넣어 드릴게요. 미정이가 다가와 순애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순애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괜찮아. 순애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정이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은 가족 행세하는 사기꾼도 많다던데. 그 말에 순애는 흠칠했습니다. 미정이가 현관으로 가며 덧붙였어요. 아참, 어머님.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문이 닫히고 순애는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마지막 말이 경고인지 협박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죠. 설마 미정이가. 순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할머니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요즘은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잠을 설쳤습니다. 미정이가 돌아간 후로 계속 불안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데도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도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갑자기 무슨 저녁이니? 미정이가 엄마 모시고 외식하자고 하는데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어제 미정이를 만난 후로 왠지 불편했거든요. 난 괜찮은데. 엄마, 그러지 마시고 오세요. 6시까지만 와주세요. 도훈이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이 안쓰러워 결국 승낙했어요. 오후 5시 순애는 도훈이네 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단정한 남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빗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도훈이네 아파트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순애는 손자들 줄 용돈을 확인했어요. 10,000원짜리 6장이 지갑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훈이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리며 12살 손자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우리 준호 많이 컸네. 거실로 들어가니 미정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순애가 들어오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 도훈이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든 모양이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이가 준비한 갈비찜이 식탁 가운데 놓였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기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대화가 없었어요. 미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대요. 순애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그래. 저희 아는 분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특별 상품이 있대요. 어머님 돈을 거기에 넣으면 이자가 2배는 더 나온대요. 도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 통장만 두지 말고 투자도 좀 하세요. 순애는 갈비를 씹으며 대답했어요.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잖아요. 미정이가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혹시 통장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순애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요즘 자꾸 돈 얘기라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준호가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도훈이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를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그러세요? 도움은 무슨. 내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해. 미정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간 화가 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오지랖이었네요. 식사가 끝나고 순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서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나 먼저 갈게. 벌써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피곤해서 가봐야겠어. 현관으로 나가는데 미정이가 따라왔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순애는 미정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간절함인지 탐욕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눈빛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7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고리가 평소와 다른 각도로 돌아가 있었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서랍으로 가서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왠지 누군가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애는 자물쇠를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였지만 놓인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순애는 통장을 다시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낯선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순애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순애는 받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김순애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시간에 문자를 보낼 리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속았다고?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순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쉬려던 참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2로 시작하는 번호가 떴어요. 여보세요? 김순애 님이십니까?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권위적인 톤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본인 확인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4자리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시는데요? 김순애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지금 긴급 수사 중입니다.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통장 만든 적 없는데. 남자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순애 님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재산이 동결됩니다. 순애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직원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계좌로 자금을 옮겨야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잠시 후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박정호입니다. 김순애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안전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정말 금융감독원이 맞아요? 의심되시면 인터넷에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2-3145로 시작합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검색했습니다. 정말 그 번호가 맞았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더 무서워졌습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 적으세요. 순애는 메모지를 찾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1시간 안에 송금 완료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어요. 목에 걸린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죠.
은행으로 가는 길, 순애는 택시 안에서 계속 전화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검찰,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공범. 무서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행에 도착한 순애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죠. 237번 고객님. 순애는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송금하려고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7천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할머니, 큰 금액인데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냥 송금이요. 빨리 해주세요. 순애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계좌는 위험 계좌로 등록되어 있네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위험 계좌요? 네,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계좌예요. 할머니, 혹시 누가 송금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 그럴 리가. 금융감독원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급하게 일어나 순애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보이스피싱이에요. 송금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애는 벌써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 버튼을 눌러버린 후였어요. 은행에 오기 전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미 송금을 완료한 상태였던 거죠. 창구에는 확인차 온 것뿐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이미 보냈어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이 선명했어요. 7천만 원. 송금 완료.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 하면 돈을 찾을 수도 있어요. 순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속았다고? 정말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이 늙고 무력한 노인임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경찰서까지 동행해줬습니다. 순애는 택시 뒷자리에서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손수건이 젖어 더 이상 눈물을 닦을 수 없을 지경이었죠. 경찰서 건물이 보이자 순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경찰서 민원실은 북적거렸습니다. 순애는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형사과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책상 여러 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굵은 목소리의 중년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명찰에는 박태식 반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태식은 피곤한 표정으로 순애를 쳐다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셨다고요? 네, 7천만 원을 빼앗겼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순애가 울먹이며 말하자 태식은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만 3번째네요. 할머니, 검찰이 전화로 돈 달라고 하면 다 사기예요. 이걸 왜 믿으셨어요? 태식의 말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억울했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대포통장이니 공범이니 하길래.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보내셨다고요? 7천만 원을? 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바보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제발 좀 잡아주세요. 그 돈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할머니, 이미 돈은 인출됐을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라 잡기 어려워요. 태식이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는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근데 할머니, 정말 모르고 보낸 거 맞아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은 피해자인 척하는 공범들도 있거든요. 세금 때문에 일부러 사기당한 척하는 사람들이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도둑이냐고요. 내가 왜 내 돈을 일부러 날려요? 목소리가 커지자 옆 책상의 형사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식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확인은 무슨,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순애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을 의심하다니요. 태식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순애 앞에 밀었습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하세요. 근데 할머니, 7천만 원 가진 게 확실해요? 그 나이에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았어요? 또 의심하는 투였습니다. 순애는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분식집 30년 했어요. 그래도 7천만 원은 많은데 혹시 다른 수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태식이 볼펜을 돌리며 빙글거렸습니다. 순애는 그 태도가 너무 얄미웠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신문해요? 난 피해자라고요.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해야죠. 요즘은 보험금 타려고 거짓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요. 순애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의심받고 있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었죠. 태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일단 조사는 하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은 검거율이 1%도 안 돼요. 1%요? 네. 거의 못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할머니처럼 직접 송금한 경우는 더 어려워요. 순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태식은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요. 진술서를 다 쓰고 순애가 일어서려는데 태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한테는 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빨리 말하세요. 혹시 가족이 연루됐을 수도 있으니까. 순애는 멈칫했습니다. 가족이 연루됐다고요? 요즘은 가족이 정보 빼돌려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가 많죠. 태식의 말에 순애는 아찔했습니다. 미정이가 자꾸 통장을 보자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니에요. 확실해요? 할머니가 돈 많은 거 며느리가 알고 있었죠? 태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순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죠. 7천만 원도 잃고 범죄자 취급까지 받고 순애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경찰서를 나온 순애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훈아, 엄마가 사기당했어. 7천만 원 다 날렸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도훈이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요? 7천만 원을? 엄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순애는 아들의 분노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어. 검찰이라고 해서. 아니, 그걸 왜 믿어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야단만 맞았죠.
엄마,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가슴속 고통이 더 컸으니까요. 은행 앞을 지나가다 순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통장에 5천 원 정도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마저 확인하고 싶었죠. 젖은 옷 그대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는 한산했어요. 순애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어요.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189번 고객님. 순애가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있었어요. 명찰에는 이다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연은 순애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온몸이 젖으셨네요. 통장 잔고 확인 좀 해주세요. 순애가 통장을 내밀자 다연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다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어요. 왜 그래요? 다연이 순애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할머니, 당장 도망치세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세요. 뛰세요. 다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순애는 본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연이 손가락으로 뒷문을 가리켰어요. 순애는 창구를 떠나 뒷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은행 정문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가 순애를 가리키며 뭐라고 외쳤습니다. 순애는 뒷문을 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74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순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김순애 씨, 우리가 찾아갈 테니 기다리세요. 순애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위험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다연입니다. 제 말 믿고 숨으세요. 절대 집에 가지 마세요. 순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옷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순애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자가 됐다는 것을요. 평범한 할머니에서 쫓기는 사람이 된 거였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쫓는 걸까요? 7천만 원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까지 위험한 건가요? 다연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장 도망치라고,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 절박한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여미며 시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도망자의 세계가요. 이 애만은 믿어봐도 될까? 시장 구석 국밥집에서 순애는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아직도 축축했지만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데워줬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연이었어요.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다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애는 망설였어요. 이 애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왜 묻는 거예요?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할머니 위험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순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시장 국밥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5분 후 다연이 나타났어요. 은행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다연은 주변을 살피며 순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줘요. 다연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할머니 계좌를 자꾸 조회했거든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시스템에 접근한 흔적이 있었어요.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할머니가 오시기 직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오면 바로 연락하라고. 거부하면 제 가족이 위험하다고 협박했어요.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애는 다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그래서 도망치라고 한 거예요? 네. 저도 무서웠지만 할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순애는 다연을 자세히 봤습니다. 29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다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거 할머니 계좌 조회 기록이에요. 누가 언제 접속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경찰에 가져가면 증거가 될 거예요. 경찰은 안 돼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식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요? 오늘 경찰서 갔는데 도움은커녕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공범일 수도 있다고. 다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할머니가 무슨 공범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국밥집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 소식이었죠. 할머니, 혹시 가족 중에 의심되는 사람 있어요? 다연의 질문에 순애는 움찔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떠올랐어요. 계속 돈 얘기를 하던 모습이요. 없어요. 순애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앞으로 연락은 이 번호로 할게요. 은행 번호는 위험해요. 순애가 번호를 저장하는 사이 다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집은 위험할 것 같은데. 순애는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가자니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다연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원룸 근처에 작은 여관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묵으세요. 제가 비용은 댈게요.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제가 더 빨리 알려드렸어야 했어요. 다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다연이 먼저 밖을 살피고 손짓했어요. 택시를 잡아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최근에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다들 신고 후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다고요? 네. 마치 증발한 것처럼요. 그래서 할머니도 위험할 것 같아서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곳이었어요. 다연이 방을 잡아주고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순애는 다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애만은 믿어봐도 될 것 같다고. 세상이 다 적으로 보일 때 나타난 작은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순애는 여관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어요. 복도를 천천히 오가는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애는 숨을 죽였어요. 문고리가 살짝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죠. 발걸음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아침 7시 다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순애는 새벽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1시간 후 다연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이미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명 잠그고 나왔는데요.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다 열려 있고 옷장도 뒤집혀 있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찾은 흔적이 역력했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부서져 있었어요. 통장이 없어졌어요. 순애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미 텅 빈 통장이었지만요.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 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미정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애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이 왜 이래요? 도둑이 든 것 같아요. 경찰 부를까요? 미정이 핸드폰을 꺼내는데 순애가 막았습니다. 안 돼요. 경찰은 안 돼. 미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겠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끊고 순애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가서 계세요. 여기 위험해요. 괜찮아요. 순애가 거절하자 미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다연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은행 직원이에요. 다연이 대답하자 미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은행 직원이 왜 여기 있죠?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미정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다시 올게요. 미정이 나가자 다연이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분 뭔가 이상해요. 순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의심만 가득했죠. 오후에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박태식 형사를 만났습니다. 순애는 멈칫했어요. 할머니, 찾고 있었어요.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요. 같이 가시죠. 싫어요. 순애가 뒤로 물러서자 태식이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거부하시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정씨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순애 씨 여기 있었네. 같이 병원 가기로 했잖아. 정씨가 순애를 끌고 갔습니다.
태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병원 가는 택시 안에서 정 씨가 귓속말했습니다. 경찰 조심해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경찰서 간 후로 실종됐대요. 다들 쉬쉬하는데 순애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태식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순애가 은행에서 도망치는 사진, 다영과 만나는 사진, 여관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메모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순애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군가 계속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인지 형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지 모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엄마 걱정한대요. 우리 집에 와서 지내세요. 도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억지로 친절한 척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제발 오세요. 왜 모두가 자신을 데려가려 하는 걸까요? 순애는 내가 미친 건지 진짜 다들 수상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다연뿐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1시 순애는 집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연이 준 USB와 감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순애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앞, 시장, 여관, 심지어 경로당까지 누군가 3일 동안 자신을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핸드폰으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연이 정리해준 자료였죠. 계좌 조회 기록이 빼곡했어요. 2025년 3월 3일부터 시작된 조회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기 일주일 전부터요. 순애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월 3일은 며느리가 처음 통장을 보자고 했던 날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요.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순애는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죠. 순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15명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모두 실종됐다. 당신이 다음이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겁주려고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순애는 명단을 자세히 봤습니다. 나이가 모두 70대였어요. 피해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죠.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이건 무작위가 아니야.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돈 있는 독거노인을 노린 거였어요. 자신도 그 대상 중 하나였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연이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은행 전산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할머니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전날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돈이요? 남 받은 적 없는데. 500만 원이 들어왔다가 1분 만에 다시 인출됐어요. 할머니가 직접 한 것처럼 조작됐고요.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거요. 돈 세탁 혐의를 씌우려는 것 같았어요. 이거 증거될 수 있어요? 네, 은행 보안팀에 신고하려고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다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이 조작을 한 IP 주소가 경찰서 근처에서 나왔어요.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태식 형사가 떠올랐어요. 그의 의심스러운 눈빛, 비웃는 듯한 태도가 생각났죠. 전화를 끊고 순애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어요. 순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74,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그냥 당할 사람으로 보였냐?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온갖 진상을 상대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순애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다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만나요.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USB, 사진, 명단,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을 들고 침실로 가는 순애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커튼을 확 젖히고 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숨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차 안에 누군가가 당황한 듯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적이 누구든 이제는 맞서 싸울 차례였어요. 7천만 원을 잃었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와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순애는 집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작은 기계가 붙어 있었어요. 카메라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출입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핸드폰이 이상하게 작동했어요.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번호부가 혼자 열리더니 연락처들이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핸드폰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급히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꺼진 상태에서도 카메라 불빛이 깜빡였어요. 완전히 해킹당한 거였죠. 순애는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경찰은 아니었어요. 한 명은 문신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흉터가 얼굴을 가로질렀죠. 김순애 씨 열어주세요. 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세게 마치 부수려는 것처럼요.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순애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또 다른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순애는 옥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가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순애는 옥상 끝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20층 높이였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따라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도망갈 곳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순애는 뒤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애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한 발 더 오면 뛰어내릴 거예요.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문신 남자가 말했어요. 죽고 싶어요? 우린 그냥 대화하려는 거예요. 무슨 대화요? 날 죽이려는 거잖아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죽이려면 진작 죽였죠. 할머니가 가진 정보가 필요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정보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태식 형사가 나타났어요. 순애는 안도했지만 곧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태식이 남자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거든요. 수고했어. 내가 맡을게. 태식이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식을 봤습니다. 당신도 한패였어요?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할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다연이라 내가 준 USB 어디 있어요?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식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은행 CCTV 다 확인했어요. 태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뒷걸음질 쳤어요. 난간이 등에 닿았죠. 그때 순애의 예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연이었어요. 순애는 급히 받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경찰들이 저희 은행에 왔어요. 할머니 찾는데. 옥상이에요. 도와줘요. 태식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순애는 난간 밖으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오면 떨어뜨릴 거예요. 태식이 멈췄습니다. 그 사이 순애는 다연에게 급히 말했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박태식이 범인이에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어차피 할머니는 치매 환자가 될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불쌍한 노인으로 뉴스에 나겠죠. 순애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거였어요.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옥상 문이 쾅 열렸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뛰어들어왔어요.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태식이 당황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한 경찰이 외쳤습니다. 태식이 경찰증을 꺼내 보였지만 소용없었어요. 박태식 반장, 당신을 체포합니다.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태식은 부하일 뿐이었어요. 진짜 배우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온 순애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체포됐지만 아무것도 실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애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은 태식을 곧 석방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밖에 도훈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보자 안도감이 들었어요. 도훈아, 내가 왔구나. 하지만 도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가 순애의 팔을 잡았어요. 힘이 너무 세서 아팠죠. 엄마, 정신 차려요. 도훈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래? 미정이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이상한 소리하고 다닌다면서요? 미정이가 자기를 의심한대요.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그게 아니야. 미정이가 이상한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돈 잃고 미쳤어요? 죄 없는 사람을 왜 의심해요?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만해요. 미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시어머니한테 도둑 취급받았다고 울더라고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정이가 완벽하게 상황을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도훈이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순애에게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 택시비예요. 집에 가세요. 그리고 엄마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뭐라고? 미정이가 임신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임신.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엄마가 정신 차리고 사과하면 그때 다시 연락하세요. 그 전까진 오지도 마세요. 도훈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며 서 있었어요. 아들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 앞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연이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저를 해고했어요. 순애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요. 할머니께 USB 드린 거 들켰나 봐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자신을 도와준 다연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때문이야.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다연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은행 보안팀이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할머니 돈이 송금된 계좌가 유령회사 계좌였는데 그 회사 대표가 누구예요? 최미정이라는 이름이에요. 할머니 며느리분 성함 아니에요?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이름으로 된 유령회사라니요. 하지만 다연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이 최미정이라는 사람이 5년 전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대요. 뭐라고요? 할머니 며느리분 진짜 최미정 씨 맞아요?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알던 며느리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할머니, 들리세요? 다연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도와준 다연은 직장을 잃었고 믿었던 며느리는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박태식은 곧 풀려날 거고 진짜 배우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죠.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순애에겐 온통 잿빛으로 보였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74의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가 바람에 날렸어요. 순애는 그것마저 줍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2시간을 앉아있던 순애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통증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의 정막이 가슴을 짓눌렀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 아니, 며느리인 척하는 누군가였겠죠. 순애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연 씨,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연마저 자신을 원망하는 걸까요?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다가 그마저도 포기했어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통장에는 5,000원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 기초연금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도 없고 친구들에게도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순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어요. 김순애 씨, 내일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살려주겠다. 협박 문자였습니다. 순애는 웃음이 나왔어요. 죽이겠다는 협박조차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밤 10시 순애는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틀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헬쑥했죠. 약통을 열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이 들어 있었어요. 순애는 약을 손바닥에 쏟았습니다. 20알 정도였어요.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서 끝낼까?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떠났고 진실을 밝힐 힘도 없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순애는 약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씨 아주머니였어요. 문을 열자 정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 괜찮아요? 낮에 경찰서 앞에서 봤는데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정씨 아주머니, 울지 말아요. 무슨 일인지 다 들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다면서요? 정씨가 순애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순애는 정씨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다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순애 씨 아직 살아있잖아요. 정씨가 순애를 떼어놓고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근데 순애 씨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박태식 형사 있죠? 그 사람이 조폭이랑 연결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순애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경찰인데 내부 조사 중이래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순애 씨 며느리 최미정 씨 말이에요. 정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 5년 전에 실종된 여자 신분을 도용한 거래요.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몰라요.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요. 정 씨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정 씨가 돌아간 후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욕실로 가서 약통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약을 도로 넣었습니다. 정 씨 말이 맞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연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 지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요. 다연 씨, 괜찮아요? 네. 그런데 할머니, 내일 새벽 3시에 한강대교 아래에서 만나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는 시계를 봤어요. 5시간 남았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2025년 3월 13일 새벽 2시 50분. 순애는 검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대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한강대교 아래 도착하니 다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다연이 주변을 확인하고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다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보여줬어요. 은행 퇴사하면서 몰래 빼온 자료예요. 할머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다연이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태식 형사와 최미정, 두 사람이 3년 전에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었어요.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최미정의 진짜 이름은 강지은이에요. 조직의 회계 담당이었죠. 그런데 2년 전에 조직 돈 10억 원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다연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성형전인지 지금의 미정과는 달랐지만 눈매는 비슷했어요. 조직 두목이 복수하려고 지은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 최미정이란 죽은 사람 신분을 도용해서 할머니 아들과 결혼한 걸 알아낸 거예요. 순애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도훈이는 모르고? 네. 아들분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지은은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라 숨어 살기 위해 결혼한 거였어요. 다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지은을 찾아냈어요. 박태식을 통해서요. 태식은 경찰이면서 조직 멤버였거든요. 순애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 노린 거예요? 네. 조직 두목이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 돈을 빼앗아서 지은이 훔친 돈의 일부라도 회수하고 동시에 지은을 협박할 빌미를 만들려고요. 다연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남자들의 대화였어요. 그 늙은이 돈 다 빼먹었으면 이제 지은이를 처리해. 아직이야. 며느리 행세 더 시켜서 나머지 재산도 뺏어야지. 순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노란한 거였어요. 내 며느리가 그 짓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다연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경찰도 믿을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이 사건을 폭로하면 엄청난 특종이 될 거예요. 다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지은이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병원 기록 확인했는데 임신한 적 없어요. 순애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도훈이한테 알려야 해요. 아직은 안 돼요. 지은이 눈치채면 도망갈 거예요. 일단 조직 두목부터 잡아야 해요. 다연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조직 두목과 지은이 만나기로 했대요. 거래를 하려는 것 같았죠. 할머니가 미끼가 되어주셔야 해요. 미끼요? 할머니가 나타나면 분명 잡으려 할 거예요. 그때 경찰과 기자들이 현장을 급습하는 거죠. 순애는 무서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어요. 좋아요. 끝장을 보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강 물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겁에 질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연 씨,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다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을 도우려 했는데 할머니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 놈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주세요. 2025년 3월 14일 오후 5시. 순애는 폐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연이 알려준 장소였어요. 지은과 조직 두목이 만나기로 한 곳이었죠. 순애는 가방 안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중앙 공터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강지은이었죠. 어머님? 여기 어떻게...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애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강지은 씨. 지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네, 할머니.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어요. 조직 두목이었죠. 옆에는 부하들이 5명 서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 할머니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봐. 두목이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순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알려줄게요. 당신들 계획 다 알아요. 날 이용해서 지은이 훔친 돈 회수하려 했죠? 두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남자들이 순애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많이 아는군. 살려둘 수 없겠어. 순애는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었어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난 이미 잃을 거 다 잃었다. 순애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가득했어요. 이거 복사본이야. 원본은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보냈어. 30분 후면 여기 기자들이 들이닥칠 거야. 두목이 당황했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할머니가 그럴 리 없어.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어요. 두목이 지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불렀냐?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생방송이 켜져 있었어요. 인터넷 방송이었죠. 지금 이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 시청자가 5만 명이 넘었네. 두목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함정에 빠진 걸 깨달은 거예요. 경찰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짜 경찰이었어요. 정씨 아주머니 조카가 이끄는 팀이었죠. 두목과 부하들이 체포됐습니다. 지은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지은이 순애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훈 씨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순애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도훈이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아까 내가 다 얘기했거든.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순애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어요? 순애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순애는 다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공장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2025년 6월 15일 오전 10시. 순애는 방송국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오늘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머리도 새로 다듬었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훈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죠. 엄마, 긴장되세요? 도훈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은이 체포된 후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며 회복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순애에게 용서를 구했죠. 괜찮아. 이제 익숙해. 순애는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가슴속에서 퍼졌죠.
PD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애 선생님, 곧 시작합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가니 관객석이 가득 찼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순애를 보자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순애 씨,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순애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진행자가 소개했어요. 오늘 모신 분은 국민 할머니로 불리는 김순애 씨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한 주인공이시죠.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순애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7천만 원을 잃었던 절망, 가족의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돈을 잃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습니다. 관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애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순애는 다연을 만났습니다. 다연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돕는 일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멋졌어요. 다연 씨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직도 울고만 있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순애를 알아봤어요. 저기 국민 할머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순애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 순애 할머니 방송 보고 막았어요. 감사합니다. 순애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전국에서 온 응원 편지였어요. 순애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사연이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새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피해 보상금과 방송 출연료가 들어 있었어요. 7천만 원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넉 달 전 그날도 이런 저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화가, 절망 대신 희망이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어요. 김순애 선생님, 박태식과 조직원들 전원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순애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저녁, 순애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내 나이 74, 여기서 끝날 인생 아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펜을 내려놓고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약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7천만 원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비로소 날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향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74의 작은 반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세월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